주말 아침의 공기는 늘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다. 평일의 옅은 긴장감 대신 갓 구운 빵처럼 포근하게 부풀어 오른 기대감이 집안을 채우는 듯 했으니까. 그날 아침도 그랬다. 저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통증에 뻐근한 허리를 두어 번 두드렸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인 서연이가 제 음식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노골적으로 촌스럽다고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으로 어리석었다. 제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라 직접 손으로 챙겨 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어미였다.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잡채 준비를 시작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짰고 표고버섯은 간장과 설탕,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재어 두었다. 도라지는 소금에 문질러 쓴맛을 뺐고 양파는 아삭한 식감이 살도록 굵직하게 썰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이었다. 주황빛이 선명한 단단한 당근을 손에 쥐었다. 40이 넘은 아들 명수는 여전히 아이처럼 당근을 싫어했다. 어릴 적부터 유독 그랬다. 하지만 의사에게서 편식하지 말고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부모 음식은 약이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래도 이 어미가 해주는 밥 먹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누구보다 정성껏 당근을 가늘고 곧게 채 썰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고집이자 서투른 사랑의 표현이었다. 소고기와 채소를 각각 볶아내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게 잘 삶아진 당면을 커다란 그릇에 담아 준비된 모든 재료와 함께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을 아낌없이 두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잡채가 완성되었다. 짭조름한 양념에 재워둔 갈비찜을 뭉근한 불에 올리고 조기 2마리를 노릇하게 굽고 향긋한 냉이 된장국을 끓여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지만 아들 내외 먹일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다. 이것이 제 사랑의 방식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다. 정오가 조금 넘어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 명수의 목소리였다. 저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어서 오너라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의 표정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군요. 아, 집안에 온통 음식 냄새야. 환기도 안 시키셨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그대로 들어 누워버렸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한번 쳐다보더니 제게 다가와 전혀 다른 소리를 꺼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상가 말입니다. 이번 달 월세 들어왔죠? 그거 저희가 써야 할 때가 좀 있어서요. 서연이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데 보태줘야 하고 제 골프채도 바꿀 때가 됐거든요. 이 순간 뭉근한 불에 올려둔 갈비찜처럼 제 속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미의 안부나 건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의 월세가 첫 번째 관심사라는 사실이 못내 서운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말했다. 그래, 들어왔다. 일단 밥부터 먹어라. 너희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했다. 제 말에 며느리는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 부엌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해서 음식 쓰레기만 많이 나올 텐데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다. 내 정성은 음식 쓰레기가 될 운명이라고 미리 선고받은 기분이었다.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겨우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신경질적인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미 제 마음은 반쯤 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새벽부터 고생한 제 자신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음식들이 가여워 아들 녀석의 밥그릇 위로 가장 부드러운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 제 앞으로 슥 밀어놓으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말했다. 엄마, 나 요즘 한의원에서 기름진 거 먹지 말랬어. 살 빼야 한다고 어제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곱창에 소주를 마셨다고 자랑처럼 늘어놓던 녀석이었다. 제 앞에서만 갑자기 건강을 챙기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를 젓가락으로 한두 번 깨작거리다 말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생선도 못 먹겠어요. 중금속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게 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화점 명품관은 매일같이 돌아다니는지. 정성껏 차려낸 모든 음식이 보이지 않는 독극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이제 싸늘함을 넘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 어쩌면 제 미련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르는 잡채 그릇을 식탁 중앙으로 밀었다. 잔치 음식이고 명절 음식이니 이것마저 타박하지는 못하겠지, 그런 심정이었다. 그래도 이건 좀 먹어봐라. 잡채는 괜찮겠지.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이던 며느리가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미간을 확 찌푸리며 소리쳤다. 어머니, 잡채에 당근을 왜 넣으세요? 색감도 촌스럽고 요즘 누가 이런 잡채를 먹어요? 맛없게 그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제 정성과 고집, 그리고 살아온 세월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다. 애써 눌러왔던 화가 마침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대꾸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제가 반격의 빌미라도 제공한 것처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이게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에도 시대에 맞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세요. 그 세 글자가 마치 총알처럼 날아와 제 이마 한가운데 박히는 듯 했다. 숨이 턱 막혔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제 이마에 노망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이었다. 고작 잡채에 들어간 당근 몇 조각이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어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니.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제 아들의 다음 반응이었다. 얘야, 박서연. 말이 좀 심하잖아. 그렇게 아내를 나무랄 줄 알았던 아들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왜 문제를 만드냐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엄마도 참, 서연이 말이 맞잖아요. 내가 당근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굳이 그걸 넣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저의 쓸데없는 고집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제 머릿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흑백 영화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한 고통의 총천연색으로 스쳐 지나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몰래 공사판을 전전하던 날들의 땀과 먼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이제는 제 앞에서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 저를 제정신이 아닌 늙은이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삐걱이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이 노인네가 또 왜 저러나 하는 노골적인 짜증이 서려 있었다. 저는 두 손으로 무겁고 커다란 교자상 모서리를 제 인생의 마지막 밧줄인 것처럼 꽉 붙잡았다. 팔에 푸른 핏줄이 섰다.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톨의 힘까지
72년의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까지 남김없이 끌어모았다.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갈라진 쇠소리 같은 고함이었다. 내년 놈들 먹이겠다고 이 제정신 아닌 늙은이가 차린 밥상이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와장창 하는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갈비찜과 된장국, 수많은 반찬과 밥그릇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사방으로 나뒹굴었다. 하얀 쌀밥 위로 시뻘건 김치 국물이 피처럼 번졌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잡채는 차가운 방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졌다. 그 속에서 제가 아들을 위해 일부러 넣었던 주황빛 당근 조각들이 제 눈을 아프게 찔렀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의 비싼 하얀 옷에 된장국이 튀어 흉한 얼룩이 졌다. 하지만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방바닥과 더러워진 자신들의 옷을 보고 있었다. 어미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다.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2번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마. 제 평생 처음으로 내지른 고함이었다. 70평생 만의 첫 반란이었다. 아들 내외가 허둥지둥 신발을 꿰어 신고 도망치듯 사라진 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집안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앞에는 방금 전 제가 저지른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은 마치 제 수십 년 헌신의 처참한 잔해처럼 보였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서름이 뒤섞여 헛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척추를 따라 뿌리내리는 기분이었다. 저는 그 난장판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광경을 눈에 똑똑히 새겨두기로 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은 더 이상 제 정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가 벌인 전쟁의 증거이자 72년 만에 처음으로 세운 독립선언 기념비였다. 갈비찜 양념이 밴 바닥의 끈적함도 깨진 사기그릇 조각의 날카로움도 지금 제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장롱 맨 아래 계절 이불 더미에 가려 보이지 않던 곳에 손을 뻗어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수십 건의 낡은 가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둥그러진 제 인생의 축소판이었다. 가장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을 펼쳤다. 아들 명수가 대학에 가던 해 가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독처럼 번져나왔다. 명수 등록금이라는 항목 옆에 적힌 숫자를 보니 그날의 새벽 공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남편 없이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동트기 전부터 시장 좌판에 나가 채소를 팔았다.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등줄기에 땀이 마를 새가 없었고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다. 밤늦게까지 좌판에 앉아 모은 꼬깃꼬깃한 돈다발을 다음날 아침 은행에서 등록금으로 송금할 때의 안도감과 뿌듯함. 모든 감정이 그 숫자 안에 기록처럼 남아 있었다. 명수 결혼 비용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다. 처음으로 서연이를 데리고 왔을 무렵이었다. 저는 제 노후를 위해 붓고 있던 적금을 해약했다. 은행 직원이 정말 해약하시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아들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늙은 몸뚱이 하나야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아들, 기죽이지 않고 장가 보내야지.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포기한 행복이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가계부. 제 눈은 한 항목에서 멈췄다. 며느리 생일 선물, 데스백화점 명품 가방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이 떠올랐다. 수백만 원짜리 가격표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는 제게
아들은 엄마, 서연이 친구들은 다 이런 거 하나씩은 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서연이도 밖에 나가서 기 안 죽어요 라고 말했었다. 그렇게 큰돈을 쓰고도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방을 받아 들고는 디자인이 최신 유행이 아니라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늙은 어미의 노후보다 젊은 며느리의 기가 더 중요했던 아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서랍에서 딸아이의 낡은 필통에 있던 빨간색 굵은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짚어보듯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명수 등록금 항목 위에 자를 대고 분노를 담아 굵은 선을 그었다. 결혼 비용 취에도, 전세금 뒤에도, 심지어는 손주 돌반지, 며느리 보약값 같은 사소한 항목들 위에도 예외 없이 피처럼 붉은 선이 그어졌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분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이것은 사랑과 헌신의 기록이 아니었다. 반드시 받아내야 할 내 인생을 통째로 건 채무 목록이었다. 저는 마지막 장, 아들 내외의 아파트 전세금 항목에 가장 힘주어 선을 그으며 다짐했다. 이 모든 빚을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으로 갚게 만들 것이라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밤은 길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온 그는 제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저예요. 오 여사. 아이고, 사모님.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들 녀석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서라도 좋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잘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딩동하고 울렸다. 아들 명수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였다.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하셨어요. 늙으셨다고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저희랑 대화로 푸셔야죠. 일단 어지러운 집부터 치우시고 마음 가라앉히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문자를 읽는 내내 헛웃음이 나왔다. 잘못했다면서 결국 모든 탓은 늙어서 화만 내는 제게로 돌리고 있었다. 대화로 풀자고. 지난 10년간 그들이 제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던가.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는 대신 카메라를 켜고 밤새도록 빨간 줄을 그었던 가계부의 페이지들을 수십 장 찍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진들을 아들의 번호로 전송했다. 사진이 모두 전송된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딱 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전부 다 갚아야 할 게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지금부터 시작될 제 인생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긴 전쟁의 선전포고였다. 선전포고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곱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밤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제가 아니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의 VIP 라운지였다. 그동안 시장 좌판에서 번 돈, 남편의 유산, 상가 월세 등이 각각 다른 통장에 흩어져 있었다. 아들 내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지하기 쉬운 통장부터 내어주었던 탓이다. 예약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점장급 직원이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의 극진한 태도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통장과 증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걸 전부 해지해서 하나의 비밀 계좌로 합쳐주세요. 제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조회할 수 없도록 의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능숙하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통장이 해지되고 이자가 계산되고 모든 금액이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 과정이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잠시 후 직원이 최종 금액이 찍힌 명세서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명세서에 찍힌 0의 개수를 세어보던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늘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퍼주기만 하느라 정작 제게 얼마가 있는지 제대로 헤아려 본 적도 없었던 거다. 오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자산을 직원의 감탄 어린 말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이걸 모으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야 내 돈이 얼마인지 알았네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쓸 겁니다. 은행을 나온 제 발걸음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생 자식들 옷이나 사주러 왔지 저를 위해 무언가를 들여놓은 곳은 아니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화려한 불빛과 번쩍이는 장식들 사이에서 저는 가장 고급스러운 여성복 매장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의 상냥한 물음에 저는 쇼윈도에 걸린 캐시미어 코트를 가리켰다. 저 옷 좀 입어봅시다. 부드러운 감촉과 우아한 빛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표에 붙은 엄청난 숫자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저는 이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일시불이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저는 백화점 안에 있는 고급 미용실로 들어갔다. 수십 년간 질끈 묶거나 동네 미용실에서 아무렇게나 볶았던 머리를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멋스럽게 손질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호텔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어색하게 와인 잔을 들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제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백화점 쇼핑백들을 거실에 내려놓았을 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며느리였다. 받지 않으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집을 팔다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낮에 마셨던 와인보다 더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소파에 우아하게 기대어 앉아 방금 손질한 손톱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대꾸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수화기 너머로 헉하고 숨을 삼키는 며느리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70평생. 누군가와의 전화를 제가 먼저 끊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거실에는 방금 전 며느리가 내지르던 비명소리의 잔상 대신 유유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저는 소파에 깊게 몸을 묻고 방금 제가 뱉은 말을 천천히 되새겨보았다. 그건 분노의 발악이 아니었다.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결심의 선언이었다. 낮에 마셨던 와인의 알코올 기운보다 더 짜릿하고 명징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져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다.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1차 전략이 먹히지 않았으니 그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올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잠든 척, 죽은 척하며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거실에 놓인 쇼핑백들을 바라보았다. 나를 위해 처음으로 사본 비싼 옷과 구두. 저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자 새로운 갑옷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저는 인터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왔구나 직감했다. 이번에는 어떤 연극을 준비했을까?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눈물범벅이 된 며느리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아들이 어제 본 것과 똑같은 과대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하루 만에 그들의 전략이 고함에서 눈물로 바뀐 것이었다. 참으로 투박하고 예측 가능한 수였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과장된 몸짓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눈꼬리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쩐지 맑고 투명하기보다는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가짜 광택을 띠고 있었다. 제 평생 사람 속 좀 겪어본 세월이 얼만데 저런 삼류 연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있겠는가?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저것이 오늘 그들이 정한 역할 분담이었나 보다. 저는 며느리가 잡은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아주지도 않은 채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제 침묵이 당황스러웠는지 며느리의 눈물 연기는 더욱 격렬해졌다. 어머니, 다 제 불찰이에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잡채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제가 그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 불과 며칠 전 그들이 제게 던졌던 바로 그 칼날 같은 단어였다. 이제 와서 그 칼날을 스스로에게 겨누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다. 그들의 목적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내 집이었고 매달 받아 쓰던 내 돈이었다. 저는 그들의 눈물과 고개 숙인 침묵이 만들어내는 지루한 연극을 잠시 더 지켜보았다. 그러다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현관의 찬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눈물,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내가 평생 억척같이 일해서 모은 이 재산 앞에서 흘리는 것이냐, 아니면 팔순을 바라보는 내 시어미의 찢어진 마음 앞에서 흘리는 것이냐, 며느리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가짜 눈물방울마저도 미쳐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아들 녀석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반성의 무게가 아니라 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몸짓에 불과했다.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도 그럴듯한 거짓을 꾸며낼 재간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을 테니까. 돌아가거라에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고 저들의 거짓과 탐욕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눈물 연기가 통하지 않자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빌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라며 매달리는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애절함 대신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때 침묵하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 말이 제 귀에는 대전처럼 어머니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로 들렸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지?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문을 닫으려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커졌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집까지 팔아버리면 저희는 당장 어디 가서 살라고요. 결국 저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다. 그들의 진심.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 말이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남은 힘을 다해 소리치는 대신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현관문을 닫았다. 철컥하고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려왔다. 문 밖에서 무언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제 평화로운 거실로 돌아와 읽다 만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다. 아들 내외의 가증스러운 연극이 막을 내리고 며칠이 흘렀다. 저는 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제철 나물을 사고 오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소음이 빠져나간 자리를 고요한 평온함이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제 손녀 아름이었다. 대학생이 된 후로는 겨우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기에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혹시 아들 내외가 보낸 3차 협상단인가 하는 의심이 잠깐 들었다. 하지만 화면 속 아름이의 표정은 부모의 사주를 받고 온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저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 아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겨왔다. 가녀린 아이의 품에서 희미하게 좋은 향기가 났다. 다 들었어요. 아빠랑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훌쩍였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기나긴 싸움에서 내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저는 아름이를 안으로 들였다. 아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그날 밤 돌아와서 어떻게 할머니를 욕하고 앞으로 돈줄이 끊길 것을 걱정하며 싸웠는지, 심지어 할머니가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지 의심하며 재산을 빨리 자기들 명의로 돌려놓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전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잡채에 당근 좀 넣은 게 뭐라고 다름이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는 아름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바로 제 디지털 조력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좋은 거요 라며 생색내며 주었던 명품 가방들과 옷들을 모두 꺼내왔다.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었다. 아름아, 할미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들 인터넷에 좀 팔아줄 수 있겠니? 아름이는 제 스마트폰에 능숙하게 중고 거래 앱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는 법부터 가격을 정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러다 한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아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할머니, 이거 아무래도 가짜 같아요. 아름이는 인터넷에서 진품 사진과 비교해주며 박음질이나 로고의 미세한 차이점을 짚어주었다. 듣고 보니 명백한 짝퉁이었다. 다른 물건 몇 개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제게는 온갖 생색을 내며 명품을 선물하는 며느리인 척했지만 뒤로는 이렇게 값싼 가짜로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제 결심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잡은 기분이 들어 후련했다. 저는 아름이에게 말했다. 괜찮다. 가짜면 가짜인 대로 싸게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돈으로 우리 손녀 맛있는 거나 사줘야겠다. 우리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웃었다. 그날 이후 아름이는 저의 든든한 아군이자 비밀 정보원이 되었다.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요즘 돈 때문에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간대요 라거나 아빠가 할머니 상가월세 날짜 다가오니까 초조해하는 게 눈에 보여요과 같은 집안의 동태를 소상히 알려주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었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 명의로 된 그 작은 상가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려고 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들 녀석이 단순히 제 용돈을 받아 쓰는 수준을 넘어 제 노후 자금의 뿌리까지 통째로 삼키려 했던 거다. 만약 제가 그날 밥상을 엎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모은 재산을 야금야금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아름이와의 비밀 통화는 제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 싸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를 이해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있으니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릴 때가 왔다고. 아름이를 통해 아들의 속셈을 알게 된 다음 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은 이미 제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상가 건물이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시내에 있는 제 명의의 2층짜리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물로 내놓아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상가는 비록 크기는 작아도 위치가 좋아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그야말로 알짜 매물이었기 때문이다. 사모님, 그 건물은 가지고만 계셔도 노후에 든든하실 텐데 중개인이 무언가 조언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닙니다. 그냥 시세대로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지난 몇 년간 아들 녀석의 두 번째 월급이나 다름없었다. 녀석은 마치 자기 돈인 양월세 들어올 날만 기다렸다가 제게는 간단한 안부 전화 한 통하고는 돈을 가져가곤 했다. 이제 그 뻔뻔한 현금 지급기의 역할을 끝장내야만 했다. 저의 단호한 목소리의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제 아들 내외에게 흘러가던 마지막 돈줄까지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저는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낡은 결혼 사진이었다. 액자를 내려 먼지를 닦다 말고 헛웃음이 나왔다. 피아노 위에 놓인 손주들의 어릴 적 사진, 냉장고에 붙어있던 아름이가 유치원 때 그려준 할머니 얼굴 그림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커다란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고 가벼워졌다. 이것은 미움이나 원망의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오 여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흔적을 물리적으로 지워나감으로써 저는 제 마음속에서도 그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예상대로 일이 터진 것이었다. 상가 매각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내외가 부동산 사무실로 떼를 쓰며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이런 중요한 계약을 혼자 판단하실 수 없어요. 이 계약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아들 녀석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고 며느리는 옆에서 맞아요. 저희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라며 거들었다고 한다. 저를 금치산자로 몰아서라도 재산을 지키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중개인은 곤란한 목소리로 제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계약 희망자분께도 꼭 참석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제 곁에는 아름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해서 찾아준 아주 똑 부러지게 생긴 젊은 변호사가 함께였다. 제가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쪽에서 씩씩대고 있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약자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들 녀석이 철없는 소리를 해서 놀라셨지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하고 제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의사소견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최근 종합병원에서 받은 제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들이었다. 만약 계속해서 오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신다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명료한 경고에 아들 내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저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낡은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남은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상가 건물과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은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액수가 되어 통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제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제가 평생을 살았던 이제는 너무 크고 텅 비어버린 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었다. 아들의 흔적, 죽은 남편의 흔적, 그리고 젊은 날의 제 고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집은 더 이상 제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의 저를 가두는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다. 저는 집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떼어 요즘 유행한다는 도심의 시니어 타운을 보러 다녔다. 제가 상상했던 낡고 외로운 노인들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호텔처럼 깔끔한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 그리고 로비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입주민들의 모습은 활기가 넘쳤다. 저는 그중 가장 전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계약했다. 더 이상 넓은 집 청소에 허덕일 필요도 끼니마다 뭘 해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다. 손녀 아름이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요. 하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후 저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부였다. 젊었을 적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했던 저는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시니어 타운 커뮤니티 센터에 개설된 영어 회화반과 컴퓨터 기초반에 가장 먼저 등록했다. 난생 처음 영어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알파벳을 써 내려갈 때의 어색함과 설렘은 마치 다시 여학생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컴퓨터 수업은 특히 어려웠다.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아들 녀석 이름보다 외우기 힘든 수많은 기능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동갑내기 할아버지와 서로 물어가며 과제를 하고 마침내 제 손으로 직접 이메일을 작성해 손녀 아름이에게 보냈을 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아름이에게 할머니가 처음으로 컴퓨터로 편지를 쓴다. 사랑한다.
그 짧은 문장을 보내고 곧바로 아름이에게서 할머니 최고. 저도 사랑해요. 라는 답장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니어 타운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다. 최경숙님, 주문하신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멋쟁이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최경숙. 그 이름은 제 여고 시절 단짝 친구의 이름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가가 혹시 무학여고 나온 최경숙 아니니 하고 묻자 그녀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다. 어머, 너는 오정심이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저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을 웃고 울었다. 경숙이 역시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온갖 서름을 겪고 모든 것을 처분한 뒤 이곳으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희는 서로의 기구한 사연이자 똑같은 경험담을 나누며 박장대소했다. 나는 아들놈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었지 뭐니. 그래서 그냥 다 팔고 연 끊고 여기로 와버렸어. 경숙이의 화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저만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 최고의 여행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다.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오롯이 책임지는 진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가 성가시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시댁의 먼 친척이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걱정스럽다는 듯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비난과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형님. 명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재산 정리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 내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들 내외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저를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아들을 내쫓은 비정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서너 통은 더 받았다. 어떤 이는 대놓고 저를 나무랐고 어떤 이는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제 재산의 행방을 넌지시 떠보았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제게 사괴 결혼 전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다. 저는 모든 전화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엉망이 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야 했다. 저는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큰형님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큰형님, 즉 제 남편의 큰누님은 시댁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고 누구보다 강직하고 현명하신 분이었다. 아들 내외도 내심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터였다. 형님, 저 정심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형님은 의외라는 듯 대답하셨다. 동서, 웬일인가? 나도 막 자네한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명수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서 말이야. 저는 이때다 싶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형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딱 한 번만 차분히 들어주세요. 저는 잡채 사건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사소하고 감정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 대신 저는 숫자로 이야기했다. 형님, 제가 명수 결혼시킬 때 형님께서도 아시는 압구정 아파트 전세금으로 3억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해온 혼수는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세를 지난 15년간 제가 계속 내주었다는 사실, 며느리가 생일과 어버이날마다 받아간 고가의 선물들, 그리고 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마치 자기 월급처럼 꼬박꼬박 가져다 쓴 내역들을 정확한 액수와 함께 담담하게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잡채 이야기를 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 있었어요, 형님. 하지만 제 정성을 무시하고 제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이세요? 라는 말을 제 아들 앞에서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겨우 그것이더군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동안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수화기 너머의 형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동서. 내가 다 미안하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몹쓸 놈들, 당장 내가 바로잡겠네. 형님과의 통화가 바로 신호탄이었다. 그날 오후, 아름이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지금 집안 난리 났어요. 큰고모 할머니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거의 1시간을 소리 지르셨대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작은아빠랑 고모들도 다 알게 돼서 아빠랑 엄마는 전화기 꺼놓고 있어요.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전세는 역전되었다. 다음 날부터는 제게 사과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여론전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저는 진실과 사실의 힘이 눈물과 거짓으로 포장된 동정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제가 벌인 조용한 전쟁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세고 혹독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 그늘 아래서 기생하며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몰락에 대한 소식은 이제는 제게 딸이나 다름없는 유일한 정보원, 손녀 아름이를 통해 간간히, 그러나 아주 상세하게 들려왔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통쾌하다거나 고소하다는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제 마음은 서늘할 정도로 평온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작은 실패 하나에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졸였을 텐데 이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서늘하고도 준엄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그들의 고통은 더 이상 저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이뤄낸 가장 큰 성취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시니어 타운의 도예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을 때였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이 제 손안에서 모양을 갖추어가는 감각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예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목소리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는 물레를 멈추고 손을 씻으며 다가올 이야기의 무게를 직감했다. 아름이는 그 주말에 겪었던 일을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제게 풀어놓았다. 첫 번째 풍경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반지하 빌라에 대한 것이었다. 아름이는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고 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하고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 곰팡이 냄새랑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확 났어요. 집안은 대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 할머니 집에 있던 그 크고 화려한 소파가 좁은 거실에 억지로 구겨져 들어가 있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고 했다. 며느리는 아름이를 보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고 한다. 돈도 없는데 뭐 하러 왔어? 너 줄 돈 한 푼도 없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 맞받아쳤다. 그 입 닥쳐. 그놈의 돈. 당신이 엄마한테 그따위로만 안 굴었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안 살아. 당신 허영심 때문에 다 망한 거라고. 그들은 어린 딸 앞에서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한다.
아름이는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했다. 두 번째 풍경은 며느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아름이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며칠 전 아직 자신은 괜찮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몇 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낡은 옷 중에 가장 나은 것을 골라 입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고 한다. 그 모임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보루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초라함을 들추고 잔인하게 무너뜨렸다. 한 친구가 그녀의 손을 보며 말했다. 어머, 서연아. 손톱 관리도 안 받나 봐. 예전엔 보석을 박아 놓은 것처럼 예뻤는데 다른 친구는 그녀의 가방을 힐끗 보며 말했다. 그 가방 꼭 시장 갈 때 드는 것 같다. 귀엽네. 그리고 결정타는 며느리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 참, 서연아. 너희 시어머니가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셨다며? 내가 시어머니한테 선물했던 그 명품들도 다 짝퉁이었다면서? 우리끼리 소문 다 났어. 어쩐지 내가 맨날 똑같은 것만 선물하더라. 그렇게까지 해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싶었니?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고 한다. 자신의 과거 거짓말까지 모두 탈로 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날 모임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들고 있던 시장 가방을 벽에 집어 던지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한다. 한때 세련된 외모와 값비싼 물건들로 자신을 치장하며 얻었던 그 거짓된 자신감은 이제 너덜너덜한 자격지심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패배감으로 변해 그녀를 어두운 방구석에 짓누르고 있었다. 아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집안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의 영혼과 체면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었다. 아름이는 아빠 책상 위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회사의 인사평가서였는데 거기에는 집중력 부족, 동료와의 잦은 마찰, 리더십 역할의 부적합함이라는 붉은 글씨의 평가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퇴근 후에는 곰팡내 나는 집에서 아내의 끝없는 바가지를 듣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구박과 동료들의 냉대를 견뎌야 했다. 아름이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는 아빠의 구분 등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화면이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손에 든 휴대전화로 예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찍었던 사진들을 말없이 넘겨보고 있었다고 한다.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뒤늦은 애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지독했던 몰락의 서사의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가 아름이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그날은 아들의 월급날이었다.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을 제하고 나니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며느리는 통장 잔고를 보고 또다시 집이 떠나가라 히스테리를 부렸고 아들은 이번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 밤 며느리가 지쳐 잠든 후 아름이는 방 밖에서 아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아빠의 등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분노나 짜증이 아닌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괴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돈이 뭐라고?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가 틀려 먹었어. 엄마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던 건데. 따뜻한 밥 한 끼. 근데 나는 월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서연이가 엄마한테 막말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맞장구 쳐줬으니.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깟 당근. 그게 뭐라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쇼도 불쌍해 보이기 위한 연기도 아니었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 한심하고 뒤늦은, 그러나 너무나도 진솔한 첫 번째 후회였다. 아르미는 그 말을 전하며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울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분노의 불씨가 한심한 아들의 처절한 고백과 함께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지막 제가 되어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의 뒤늦은, 그러나 진솔했던 후회를 전해 들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맑게 갠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사귄 친구 경숙이와 함께 시니어타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온전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로비에서 온 인터폰 연결이었다. 오정심 입주민 앞으로 아드님, 김명수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그 기계적인 안내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렸다. 올 것이 왔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나를 찾아왔을까? 혹시라도 마지막 남은 동정심에 매달려 보려는 것은 아닐까? 마음 한편에서는 그대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어렵게 찾은 이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이 매듭을 완전히 풀어내지 않으면 제 새로운 인생도 결코 온전히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피해서는 안 될,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 저는 짧은 심호흡 끝에 10분 뒤에 올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다. 경숙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러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들은 그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고 한다. 그는 로비로 들어오지 못하고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1시간 동안 멍하니 제가 사는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수없이 머릿속으로 사죄의 말을 되뇌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손에는 동네 빵집에서 산잡고 소박한 종이봉투가 땀으로 축축해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겠지. 잠시 후 제 집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은 기억 속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지난번 가짜 눈물을 흘리며 쇼를 하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값비싼 맞춤 양복 대신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에 바지를 입었고 언제나 왁스로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는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으며 얼굴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하고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향해 있었고 손에 들린 종이봉투는 마치 천근의 무게라도 되는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저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티 하나 없이 정돈된 가구들, 창가에서 고고하게 꽃을 피운 난초 화분, 그리고 벽에 걸린 제 친구 경숙이와 활짝 웃으며 찍은 여행 사진을 천천히 훑었다. 이 집을 가득 채운 평화롭고 따스한 공기가 아마도 곰팡내 나는 자신의 반지하 집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겠지. 그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후회와 자책이 담긴 무거운 고백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려다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제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찻잔을 내오는 동안 아들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따뜻한 찻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자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다른 손과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이었다. 아들은 찻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 바닥에 무겁게 울렸다. 그것은 연극적인 몸짓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인간의 마지막 항복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진짜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깨달은 한 남자의 서럽고 진솔한 통곡이었다. 어머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그런 염치 없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의 돈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 힘으로 설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저였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그 밥상을 차리실 동안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가 제 건강 걱정해서 그 싫어하는 당근을 일부러 넣으실 동안 저는 월세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플 때 어머니께서 밤새 제 등을 쓸어주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마음이 멍들고 있을 때 오히려 거기에 칼을 꽂았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평생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용서를 구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얼음처럼 단단하게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따뜻한 봄눈처럼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원망이 있던 자리에 그저 가엾은 제 자식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그 눈물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아껴두어라. 내 사과, 진심으로 받겠다.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들아, 진정한 용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저는 아들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둥지를 떠난 새는 스스로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미 새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면 그 새는 평생 날지 못해. 나는 너를 너무 오래 품에 안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날아야 할 때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나도 70이 넘어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너도 이제 40이 넘었으니 내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지. 내 아내와 마주 앉아 진심으로 대화하고 내 딸에게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라.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첫걸음이다. 그것은 용서하되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겠다는 저의 마지막 선언이자 아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